오늘은 이첨의 원수, 이 원수가 왼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원수라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현상에만 집착하는, 여기죠, 여기. 현상에만 집착하는 일반인의 태도와 성인의 지혜를 대조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상의 특징. 겉으로 드러나는 물의 모습만 볼 뿐 물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한 뭐다? 수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당대의 인재 등용 문제에 어떻게 유추적, 이게 이제 전개 방식이 되겠네요. 적용해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물이나 현상의 근원을 탐색하며 의견을 논해 독자에게 보편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한문 문체 양식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데, 그 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작가의 식견과 교양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원수는 제목에 나타난 그대로 물의 근원을 통찰하는 글인데, 현상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과 숨은 원리까지 아는 지혜를 대조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전에 봤듯이 이건 수필이에요. 교술갈래 수필이니까 작품 전문을 쭉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풀이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하하는 물 중에서도 큰 것이다. 이때 물이라는 건 워터야. 리버 강이거든요. 이때 강이라고 하는 건 양자강을 얘기하고요. 회라는 것은 회수, 하는 황하, 하는 한수를 가리킵니다. 중국의 큰 강들이에요. 자, 이 물 중에서도 이때 물을 리버, 중심 소재가 되겠고요. 큰 강들이다. 사람들이 다 물이 반총, 동백, 곤륜산, 민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에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이 물들이 반총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동백에서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곤륜산에서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민산에서 흘러나온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 네 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개 이전에 분명히 어떤 무엇이 있었다. 근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옹달샘은 보지 못하고 강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형상인 강만 알고 옹달샘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물의 본성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건데 이제 밑에 있어. 밑에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가 안 내려가. 왜? 본성에 딱 맞거든. 한마디로 본성에 맞는 환경에 있을 때는 비록 잠기며 고여 있으나 왜? 내려가 있으니까. 땅 위로 나오게 되면 땅 위로 나온다는 건 뭐야? 이거는 아래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못 스며든 거잖아. 한마디로 본성에 맞지 않는 환경이면 흐르고 움직이고 호수처럼 가득 차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로 흘러? 아래로 흐르겠죠. 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떻게 돼? 차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성에 따라 아래로 스며 내려가려고 한다. 따라서 물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뭐의 문제예요? 그렇죠. 환경의 문제죠. 그 이치에 따라, 무엇에 따라, 물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본성, 한마디로 자기 성격에 맞는 환경에 있으면 거기서 오래도록 가만히 있죠. 근데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곳에 있으면 온몸에 삭신이 쑤시면서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에이, 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나? 에라 하고서나 중이 떠나지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합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하고,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 즉 현상 속에 숨어있는 사리, 사물의 이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에 있는 형상을 보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죠? 이거겠죠? 이미 사궤를 만든 후에 비계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궤라고 하는 건요, 64개 중에 하나로 땅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대요. 비계라고 하는 건요, 물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대요. 어쨌거나 간에, 자, 사궤를 만든 후에 비계를 다음에 이었다고 하니, 말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일 것이다. 누구는, 성인은 흐르는 데까지 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성인의 차이를 얘기해요. 대조의 방식이죠. 사람들은 물의 겉모습을 보지만 성인은 물의 근원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의문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보편적 통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고 잇따다가 장강으로 나아가고 큰 바다에 도달하여 한없이 넓고 크고 그 다음에 매우 세차게 넓고 넓어 왈칵 닥쳐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안정된 곳, 본성에 맞는 곳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장강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장강에서 큰 바다까지 가고 그 바다에서 뭐해? 세차게 왈칵 닥치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나는 것도 아는 자, 은미한 것, 묻히거나 작아서 알기 어려운 것도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드러난 것도 아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드러난 거, 현상도 알고 숨어있는 거, 원리까지도 아는 자, 누구야? 성인. 이 아니면,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무엇을 왈칵 닥쳐 막을 수 없는 물의 성질을 알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속을 알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닌 자,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왜? 겉모습만 보고 속의 원리, 즉 사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기승전결 중에 물의 안다는 것이 보이는 것에만 한정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 파트 볼까요? 내가 하동에 있을 때 잠깐 나라고 하는 글쓴이죠. 글쓴이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동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집 곁에 작은 샘이 있었는데 그 근원이 수풀에 파묻혀, 즉 사람들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겉으로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근원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웃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근원을 모르는 자들. 어떤 자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억지로 짐작을 하고 더럽게 여겨서 먹지 않으려고 했대요. 선입견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흐름을 터놓았더니, 한마디로 물의 근원을 살폈더니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들었어요. 뭘 통해서? 그렇지, 근원을 청소하고 흐름을 터놓아서. 그랬더니 바로 이웃 옆에 있는 냉정으로 물이 차다고, 아주 맑고 깨끗하다고 이름난 것과 지하수 줄기가 같고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대단한데, 이거 서프라이즈 상품인데, 한 근원 같은 거는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이 동네 노인들은 근원을 보지 못했던 노인들이죠. 서로 와서 고맙다고 칭찬을 하고 왕래하고 길을 써도 마르지 않으니 우물이 워낙에 좋아서 써도 마르지가 않아.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그 근원의 중요성,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아니면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내가 알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대단한 지혜를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근원을 알아내서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에서 물의 근원을 알아내어 우물을 만들었다. 경험을 제시했죠. 영탄인가요?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받는 것, 잠깐.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받는 것, 내용이 어때요? 확장됐죠?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뭐야? 근원은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추를 통해 가지고 논의의 대상을 물에서 현실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좋기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할 한마디로 숨어있는 능력이죠. 이 있는 선비가 있는데 그 선비는 제주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아직 안 드러났어요. 사람이 곁에서 비방을 하면 이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인과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어떤 때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는 인물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한마디로 나의 물꼬를 터줄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과 지기를 만나면 성군? 어떤 성군이야? 자,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어진 임금과 인재를 알아보고 임금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어떤 도? 그렇지, 앞에 나왔죠.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할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 그래서 천하를 행하게 된다면 어찌 어떤 물, 고요히 있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물과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땅속에 고여있다가 나와서 강과 큰 바다에 이르는 물과 같다. 라는 식으로 비유와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에 있는 자 어떤 자 외적인 요소만 보고서나 인재를 등용하는 겉모습만 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바보들이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외모와 언변이라는 건 뭐야? 겉으로 보이는 거 뭐야? 물이 흐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에 옳고 그름 한마디로 뭐야? 보이지 않는 것 즉 뭐야? 물의 근원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흐르는 것만 알고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이거죠. 이게 작가가 문제시하는 오늘날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글쓴이의 의도예요. 결국 기승전결 중에 전에서는요. 오늘날 인재 등용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승전결 중에 봅시다.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것을 어떤 징조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하면 또한 그러하다. 한마디로 물의 흐름과 근원을 다루는 이치와 사람의 일에서의 이치, 즉 인재 등용과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징조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물을 통해서 인재 등용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경계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뭘 봐라? 그 물결을 보래요. 그럼 이 물결이 뭔데? 그 물결이 징험이죠 즉 흐르는 물이 웅덩이 하나하나 다 채우고 앞으로 나아가듯 몸가짐을 바로 하면서 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맹자라고 하는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독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나도 또한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무엇에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럼 이거죠. 같은 말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물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결국 이 글은요, 물을 보는 올바른 방법과 인재 등용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입니다. 자, 그럼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수필이고요. 그 중에 원에 해당합니다. 기승전결 4단 구성이고요.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인재 등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전개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유추의 방식이에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 논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자,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서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재주가 좋기 임금을 착하게 하고 백성을 윤택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오늘날 위에 있는 자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에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문단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현상만 보고 근원을 보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태도, 그 다음에 사문단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재를 볼 때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에만 관심을 두고 내면을 보지 않는 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단에서 사문단 넘어가면서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추하는데 유추란 범주는 달라요. 물의 개념과 인재 등용 분명히 범주는 다르죠. 하지만 결국은 근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맹자의 견해를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어떤 신뢰감을 주고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보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고 했다. 즉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서리법은 이런 거죠. 누가 등이 살피겠는가 라든가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라든가 이런 거예요. 즉 글쓴이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시, 내가 하동에 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고 했다. 즉 산문단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하동에 있을 때의 경험을 제시합니다. 그 경험을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대조, 자,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두운 거예요. 반면에 성인은 어떻습니까?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사계를 만든 후에 비계를 다음에 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이게 합니다. 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과 성인의 말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미한 것도 알고 드러나는 것도 아는 자, 성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살피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살필 수 없다는 거지요. 즉 일반인과 성인의 지혜를 대조함으로써 현상에만 집착하여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는 인식상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첨의 원수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